안성환의 시사야. 조선 숙종 시절에 만들어진 문서 공신회맹축이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유물에는 많은 정치적 함의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청와대 터와도 깊은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흔적의 역사 시간에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공신회맹축. 예. 이게 옛날 한자는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표현이. 말입니다. 예. 어떤 유물입니까? 유물 이름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늘 풀어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유물의 정식 명칭은 20공신 회맹축, 그다음에 가운데 뭐 슬러시를 치고 보사공신 노쿤후라고 합니다. 되게 어려운데요. 더 어려운데요. 보물 1513호인데 이번에 이제 국보로 승격하겠다고 예고한 건데 이 유물은 뭐냐면 1680년 8월에 열린 회맹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로부터 14년 뒤인 1694년에 제작한 왕실 문서입니다. 이 1680년에 열린 의식은 뭐냐면 개국공신서부터 그 숙정연간에 그 이 공신이 된 보사공신까지 역대 20종의 각종 공신들하고 그 후손들을 모아놓고 이른바 충성서약을 이제 연 건데요. 네. 그 충성서약에 참여한 공신들하고 후손들의 이름, 그다음에 충문, 그리고 이 충성서약을 연 이유 등을 기록한 뒤에 국세를 찍어서 간직한 공식적인 왕실 문서죠. 근데 이 문서에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아까 그 회맹식이 1680년에 거행이 됐고 이 회맹 문서가 그로부터 14년 뒤인 1694년에 작성됐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그 14년 동안에 정말 엄청난 정치적 격변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1680년에 서운된 사람들이 박탈이 되고 다시 복권이 되고 그러한 우여곡절을 담고 있죠. 숙종 시절이 참 정치적 격변기였다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서인 남인 뭐 서로 간에 막 그 집권했다가 예. 다시 예. 또 밀려나고 예. 막 귀양 갔다 다시 왔다 이런 과정들하고 관계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숙종 제위 기간이 또 46년으로 되게 길어요. 영조의 다음 이렇게 긴데 그 중에 무려 3차례에 걸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죠. 1680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뭐 경신 황궁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남인이 쫓겨나고 서인이 정권을 잡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때 주도 세력이 된 서인들이 대거 공신이 됩니다. 이때 받은 공신 자기를 우리가 보사공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사공신이 뭐냐면 네. 사직을 지킬 보자. 그래서 보사공신이라고 네. 하는 거죠. 뭐 사직이 위태로웠는데 그걸 지켰다라는 의미죠. 그러다 9년 만인 1689년에 우리가 잘 아는 기사황국으로 남인이 다시 정권을 잡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다시 정권을 잡게 된 게 장희빈. 그렇습니다. 예, 뭐 우리가 뭐 인현왕후가 쫓겨나고 네. 남인의 후원을 받은 장희빈이 중전이 되는 사건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보사공신들의 자기가 또 박탈됐겠죠. 뭐 그러나 또 변덕이 죽을 듯했던 그 숙종이 다시 5년 만에 변심을 해가지고 인현왕후가 복위가 되고 장희빈은 또 사사되고 남인 정권은 쫓아내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1694년에 일어난 갑술황국이라고 하는데요. 갑술황국으로 이제 재집권하니까 보사공신들이 쫓겨났다가 다시 공신주의를 회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신문서 축에는 숙정연대의 황국전치라는 어떤 파란만장한 사건들이 오롯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왕조 시대에서는 가능한 풍경인 것 같은데요. 예. 왕이 한번 결심하면은 쫙 몰아냈다가 다시 또 데리고 왔다가 또 몰아냈다가 이게 반복됐다는 거잖아요. 숙종이 유난히 그랬죠, 유난히. 숙종이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건지. 예. 근데 지금 20공식 공신 회맹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공신이 20명이라는 건가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조선이 개국한 후에 이런저런 이유로 공신된 케이스가 보사공신을 포함해서 20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80년에 공신 회맹식은 이 20가지 이유로 공신이 된 전체 역대 가문의 인물들하고 그 후손들이 참여한 거거든요. 그래서 역대 공신과 후손까지 포함을 하면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 489명이거든요. 그 명단을 다 적어놨기 때문에 문서의 길이가 무려 25m가 된다라는 거죠. 문서가 25m라고요? 예, 길이가? 그렇습니다. 예. 그걸 이렇게 둘둘 말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참 궁금한데요. 25m를 쫙 펼쳐놓고 보면은 정말 위협감이 느껴질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역대 공신이 그 정도로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름도 참 다양합니다. 개국공신서부터 해서 잘 아는
정사공신, 좌명공신, 정랑공신, 좌익공신에서 명칭들이 쭉 그 이름에 합당하게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1680년 이 보사공신이 사직을 지킨 공신이라는 뜻인데 도대체 보사공신이라는 게 그 왕실을 사직을 보존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무슨 사직을 어떻게 보존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직을 보존했다는 숙종의 이제 판단인데요. 제2초죠. 그 경신년인 1680년인데 그 당시에 남인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남인의 영수이면서 영의정이었던 사람이 허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허적의 아들인 허견이라는 사람이 복창군하고 복성군하고 복평군을 상복이라고 하는데 그 왕족하고 함께 도모한 영모 사건을 사전에 고변하고 처리하는데 공을 세운 공신들을 바로 보사공신이라고 합니다. 이 복창군, 복선군, 복평군 등은 뭐냐면 인주의 손자이면서 숙종의 오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남인들하고 짜고 영모를 일으켰다라는 고변이 있어가지고 숙종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남인이 몰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영모 사건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뭐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저 장희빈의 아들을 이렇게 그 세자로 책봉하는데 반대한 송시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죽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조선이 사대부의 나라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대로 있잖아요. 임금은 그대로 있는데 신하들이 쫓겨났다 들어오는 걸 황국이라고 막 표현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정권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정권이 바뀌었다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죠. 남인 정권에서 서인 정권으로 왕조 시대 왕은 가만히 있는데요. 그걸 친위 쿠데타라고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 사실 근데 정권이 바뀌는 거야 지금도 바뀌고 뭐 왕은 안 바뀌지만 뭐 지금 바뀌고 그러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그게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격변을 겪을 때마다 임금이 회맹이라는 그런 충성맹세, 충성서약을 받는 거죠. 회맹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충성서약인 거예요? 이 역사가 굉장히 깊은데요. 중국의 춘추 시대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역사가 깊죠. 당시는 그 천자국인 주나라를 중심으로 한 봉건제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천자인 왕이직하라는 땅이 있고 나머지 땅은 개국공신이라든가 또는 그 천자의 친족들을 파견해서 이렇게 다스리도록 하는 제도인데 그들을 우리가 제후라고 하는데 그런데 갈수록 천자인 주나라 왕이 힘을 잃게 되면서 제후국 중에 가장 힘이 센 그 사람 제후가 주나라 왕을 대신해서 천하를 주물르고 막 그러거든요. 가장 힘이 센 제후를 우리가 뭐 춘추 시대 오패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아시죠?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한 제후 그 패자가 일정한 장소에 다른 제후들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회의를 주최하는 제도다라는 게 이제 회맹이라고 하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드라마에도 나오고 그러지만 손을 이렇게 착 해가지고 피 착 흘리거나 아니면 동물 이렇게 탁 해서 피를 나눠서 마시거나 막. 그게 그거죠. 그게.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근데 겉으로는 존, 왕, 양이라고 해서 주나라 천자인 그 왕을 잘 받들어서 주나라의 중심에 봉건제의 유해를 가하는 뭐 사방의 오랑캐를 뭐 주무른다, 물리치자라는 약속을 하는 건데 회맹의 회자라는 거는 일정한 의제와 장소, 시간을 정해서 다른 제국 군주들을 소집하는 것을 말하고요. 맹이라는 건 뭐냐면 회의에 참여한 제후들이 차례로 지금 말씀하신 제물의 피를 입술에 바르는 의식을 얘기를 하거든요. 마시는 건 아니고 입술에 바른다. 그래서 그걸 사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의식을 행사하는 모습 보면은 약간 좀 섬뜩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그렇죠. 뭐 약간 우리 뭐 조폭 아니 그렇게 비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폭이 원래 이렇게 손 이렇게 착 해가지고 피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뭐 의형제 맺고 이런 모습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의식 자체는 매우 거룩했다 그러는데 뭐 하늘을 향해서 천자를 향해서 뭐 제사를 드리는 거다. 그래서 회명을 지도한 제후가 가장 먼저 사표를 하고 이 제후는 다른 제후들에 의해서 패자 아까 얘기했던 춘추오패 등으로 해서 추대된 사람들이다라는 거고 당시의 현안을 두고 논의를 벌여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는 맹서문을 작성을 했는데 회의를 주도하는 패자 이거를 우리가 요즘도 우리가 맹주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맹주라고 하죠. 그리고 이 맹주는 제물인 소의 왼쪽 귀를 절단해서 그 피로 조약문을 작성을 하고 그 조약문은 배신하는 자는 공동 토벌로 응징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종의 봉건 시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그 봉건 영주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로 묶는 일종의 동맹의식 같은 거잖아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 외교 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우리 지금도 뭐 사실은 강화 조약도 맺고
뭐 나토 기구라는 게 있고 동맹국 간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군사동맹이라든가 우호 증진 합의를 다루는 일종의 외교 행위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회명을 통해서 뭐 상호 우호 조약을 맺고 지금처럼 뭐 한미 상호 조약 같은 경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전쟁을 방지하기도 하고 뭐 그런 기능도 했고 반면에 또 연합전선을 펴서 불의를 행하는 또 제후를 응징하기도 하고 때로는 멸망한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주기도 하고 뭐 그랬다 그럽니다. 우리 한미 관계를 혈맹이라고 하잖아요. 네, 혈맹이라고 하죠. 북중 관계도 지금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예, 그러는 게 그렇습니다. 그게 다 이런 데서 혈맹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피를 이렇게 묻혀갖고 한 예, 맹서니까 예. 그걸 혈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그렇습니다. 거라고.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죠. 그럼 그렇게 따지면 또 긍정적인 역할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혈맹식이. 그래서 이 제나라 황공을 춘추 5패 중 한 사람으로 이끈 그런 명신이 있어요. 관중이라는 명신이 우리가 관포지교라고 잘 네네. 알려진 그 고사에 관계되는 분인데 그 관중이 패자의 임무가 만만치가 않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안으로는 현인을 찾고 동시에 백성을 자유롭게 돌보고 밖으로는 또 망한 나라를 또 존속시켜주기도 하고 끊어진 대를 또 이어주기도 하고 뭐 그런 기능을 이 패자가 갖고 있다. 그 회맹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또 합니다. 그때 중국은 네. 봉건제 국가였으니까 당시에는 네. 그러니까 서로 동맹도 필요하고 또 네. 배신하면은 철저히 응징하고 뭐 이런 게 필요했겠지만 네. 조선 시대는 봉건제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선이 역성혁명을 했기 때문에 예. 왕조를 바꾸었으니까 또 고려에 충성하는 또 두문동에 뭐 두문불출했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고려에 충성하는 충신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정몽주가 그랬으니까. 네. 그 개국 후에 2달 만에 그러니까 1392년 9월에 개국공신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총 출동을 해서 이른바 회맹식을 열었는데요. 이 참석한 개국공신들이 태조 이성계에게 이렇게 맹세를 하죠. 차원과 끝이 같도록 충성을 바치겠다라고 하면서 자손 대대로 이 맹약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하늘이 벌을 내릴 것이다. 뭐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 그러죠. 개국 초기에 충성을 맹세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의식으로 회맹식이 시작이 됐는데 네. 그게 전통이 이어졌다. 그렇습니다. 또 예, 이렇게도 그렇습니다. 볼 수 있겠군요. 근데 그게 그럴 법도 한 게 개국 초에는 정변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1392년 9월에 2달 만에 개국한 지 이렇게 회맹식을 열었으면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공신들 간에 싸우지 마라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반목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그렇게 했는데 충성서약식 때 마신 회맹의 이 바른 회맹의 피가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왕자들 간에 그리고 개국공신 간에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1398년과 1400년에 벌어진 이른바 1, 2차 왕자의 난이 벌어지잖아요. 네. 근데 앞서 이제 3번의 정변이 있었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때 정변 과정에서도 공신이 또 더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럽니까? 개국 때 이제 2차례 정변이 나왔는데 1차 왕자의 난의 공신을 정사공신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자 자리가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이 신덕왕후 강씨의 소생 방석으로 잘못 가서 이게 조선의 사직이 위태로워졌다는 거예요. 그 사직 위태로워진 걸 올바르게 고쳤다라는 의미에서 1차 왕자의 난 때의 공신을 정사공신이라고 한 거고요. 이때 세자인 방석은 물론이거니와 또 정도전과 남과 같은 또 개국공신이 또 떼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2년 뒤에는 박포라는 사람이 태종 이방원의 동복형인 방간하고 짜고 역모를 꾀해서 또 이를 진압했다라는 게 또 2차 왕자의 난이거든요. 이때의 공신은 뭐냐면 임금의 천명을 받았던 태종 이방원을 도와서 왕위에 오르게 했다라는 의미에서 좌명공신이라는 또 이름을 또 지었습니다. 그 혼란 과정을 일단 1차로 정리하고 네. 왕위에 오른 인물이 태종 이방원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형제 간의 개국공신 간의 어떤 피해가 구별되지 않은 혈전이 벌어지고 최후의 승리자는 태종 이방원이 된 건데 그러나 이복 동생하고 또 친형을 뭐 죽이거나 쫓아내고 뭐 피를 나는 형제들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쫓아내고 죽이고 또 이 정도전 남원과 같은 개국공신을 제거하고 꿈에 그리던 옥좌에 올랐지만 그런 태정이었지만 불안했겠죠, 그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예. 자신들이 그렇게 하고 정권을 잡았는데 네. 자신의 적이 지금 두글두글하다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니까 또 충성세약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태종실록을 보면 태종이 임금이 된 지도 4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씁니다. 개국공신과 정사공신과 좌명공신과 해서 3공신이 일찍이 충성세약을 하지 않았는데 태종 임금은 이러한 3공신이 화합하지 못할까 염려했다라는 기사가 보이고 그래서 결국 개국공신, 정사공신, 좌명공신 등에서
삼공신 66명이 회맹하는 자리를 또 마련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공신들만 한 겁니까? 아니면은 공신록을 받은 사람은 공신인 거니까 그렇죠. 예, 그 예. 외에 관리들도 이런 거 했어요? 거기에는 그 보니까 이 각도의 감사와 변진, 주, 목의 지방관들도 11명이 참석했다는 건데 이른바 그 도지사하고 군수하고 또는 지방을 지키는 사령관 뭐 이런 사람 예. 읍장까지 이제 다 이 충성서약을 받아냈다는 거든 참석을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결의를 했냐면 이 권세를 잡고 있는 간신들이 사심을 품고 개혁공신 간에 맺은 맹세를 저버리고 잘못 옹립된 방석 세자를 끼고 적통을 빼앗았다는 거고 그 이후에는 다시 또 간사한 자가 나타나서 박포죠. 또 친형 태종의 친형인 방간을 꼬드겨서 지방끼리 싸우겠다. 반란을 일으켰다. 뭐 이런 것을 이제 1, 2차 왕조의 난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모두 평정했는데 앞으로 배신하는 자는 자손에게까지 그 죄가 미칠 것이다라고 아주 맹세를 하게 되죠. 요즘 민주주의 사회 용어로는 줄 세우기 시켰다 뭐 이렇게 보고 아니면은 사적인 어떤 정치 모임을 갖게 했다고 또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태종은 편안해졌습니까? 편안해지기는요. 아니에요. 갈수록 또 끊임없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뭐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척의 발언을 또 이 염려해가지고 그 천암 사형제를 다 죽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후에 1417년에 그 4월 11일에도 이제 공신 회맹식을 감행을 했는데 집권한 지 17년이 지났는데도 그때도 불안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충성서약을 받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날의 또 회맹은 상공신뿐만 아니라 공신의 자녀들까지도 총 출동하는 뭐 그런 그 회맹이 있었습니다. 반란의 싹을 밟아버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불안감들을 계속 갖고 있었다.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조선시대 반정이 이거 한 번 있었던 게 다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조 반정이 있고 거기서도 이제 그 공신 반정이 있고 나서 공신 뭐 53명, 적장자 400명이 가까운 또 이 참석을 해갖고 회맹식을 열고 뭐 이렇게 또 뭐 억만년토록 뭐 유지하고 배신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뭐 그런 식으로 또 맹세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앞서 청와대 터하고 회맹식하고 관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게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조선시대 때 임금에게 충성을 약속하는 그런 회맹식이 열렸던 곳이 공교롭게도 지금 그 이 바로 청와대 터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공신 회맹이 벌어진 회맹단이 지금의 청와대 본관 자리에 있었다라는 건데 1770년에 제작된 지도를 보면은요 거기에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기사를 보시면 그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신문문의 북쪽 회맹단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청와대 본관 자리가 이거 터가 아주 이 험한 자리 아니에요? 이게 좀 기가 세다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건데 거기에 뭐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에서 뭐 이 공신 회맹이 뭐 이렇게 뭐 이루어지고 그랬다는데 뭐 이 피를 바르고 뭐 이 소와 닭과 양과 돼지를 뭐 이 희생물로 삼고 네 번의 절을 올리고 뭐 향불을 피우고 이런 사필동맹이 펼쳐지고 그랬는데 뭐 입에 뭐 피를 바르는 그런 의식이 거기서 있었다고 하죠.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자꾸 구속되고 뭐고 이러는 게 다 거기서 시작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사실은 거기 그 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거기가 터가 풍수지리상 굉장히 또 안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건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그것이 뭐 얼굴을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또 형국인데요. 그 북악산을 보면은 이게 외면하고 있는 상이에요. 청와대를 그런 상이 있거든요. 그걸 뭐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풍수를 과학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풍수상으로 해석하면 그렇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하여튼 지금까지 그때 회맹식이 열었던 것 그게 오늘날 정치에 미치는 뭐라 그럴까요? 함의하는 것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 청와대 터에서 예를 들자면 그 이 나라를 훔친 자는 제후가 되지만 반을 훔친 자는 죽게 되고 뭐 이런잖아요. 그래서 560 그 신군부 같은 경우가 이 처벌할 수 없었던 판결이 뭐냐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정변이 일어나서 성공을 이끌 사람들이 모여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또 주군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의식이 치러졌던 곳 그것이 또 뭐 지금의 청와대 태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충성매사 요즘에도 있죠? 있나요? 뭐 있겠죠. 근데 지금은 뭐 독재 정권도 아니고 왕조 시대 아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공신회맹 때 맹서문을 보면 마냥 또 충성 맹세만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392년 개국공신 회맹을 보면 거기서 이렇게 나와요.
공신들은 임금을 섬기되 부귀와 이익을 다투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대목이야말로 우리가 청와대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금과 억조로 삼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이 꼭 들어야 될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대통령을 모시더라도 자기 이익을 사적으로 취하거나 하면 그것이 절대 안 된다. 맹세문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해맹식에 이 남겨준 역사적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현직의 역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